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는 경계감이 가득했던 한 주였습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 의사록의 결과를 기다렸고 이번에는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 불확실성에도 반등을 하곤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은 다소 아쉬운데요. 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SK 하이닉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5거래일간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주르륵 내려갔다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또 이슈가 있어서요. 마켓 A컷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A컷으로 저희가 선정한 장면은요. 엔비디아의 장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을 포함한 협력사들에게 H20의 부품 생산을 멈추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권고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20 5달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향한 수출을 좀 제한하기도 했고 조건부로 허용되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중국에서 수입을 좀 멈추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20은요,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만든 성능이 좀 낮아진 그런 AI 칩을 말합니다. 4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수출을 금지를 시켰고요. 7월 달에 조건부 허용이 나왔습니다. 4월 달에 행정부에서 수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7월에는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게 주는 조건 하에 H20에 대한 수출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에서 자국 기업에 대해서 H20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근거를 보게 된다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H20이 보안에 결함이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굉장히 단호하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장에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중국에서 내렸냐 하고 봤더니요. 러튼이 미 상무장관이 우리는 중국에게 최고의 제품을 팔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한 게 시장에서는 중국이 좀 모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H20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나눠보게 된다면요. 미국이 수출을 허용하긴 했는데 수익의 일부 15%를 미국 정부에서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기술 의존도를 좀 통제하는 역할을 H20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칩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미국에게 H20에 대한 그 명령이 내릴 때마다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자국의 칩을 육성하자라는 그러한 기조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양국이 모두 다 H20에 대한 자리가 애매하게 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삼성과 엠코와 같은 협력사들에게 부품 생산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매출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의문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전용 칩 전략도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형국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후공정과 패키징과 같은 생산 라인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다시금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리스크가 지금 다시금 불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어제는요 또 샘플 테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HBM4 엔비디아 샘플 테스트에 합격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납품한 시제품인데요. 초기 품질과 신뢰성 검증 결과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달 말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 PP 단계란 GPU의 호환성이라던가 발열 문제라던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고요. 정말 많은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샘플 테스트에 합격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엔비디아의 검증 절차를 드디어 삼성이 통과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HBM과 같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성능을 가진 그 HBM에서도 공급망 진입에 성공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HBM4의 예상 구도를 보게 된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과된 4가 루빈의 탑
탑재가 될 예정인데 이번에 통과가 샘플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대량 생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라는 분석이 많았고요. SK하이닉스는 초도 물량 공급에 대한 소식이 6월 달에 전해졌었죠. 10월 달쯤에 대량 생산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SK와 삼성의 격차가 불과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초격차라는 카드를 내세우면서 가격 인상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가 반격을 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인데 미국 정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도와주게 될지도 좀 이 기사를 팔로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HBM3E보다 4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을 좀 분할을 하려는 그러한 뉘앙스가 풍겨진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HBM 시장에서의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론이요, HBM의 최종 공급사가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좁혀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근거를 크게 두 개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2026년부터 HBM의 공급 증가율은 62%인데 수요 증가율은 52%로 공급이 수요보다 더 커지는 그러한 전환 시점에 내년에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줄어들고 공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는 것으로의 경쟁이 전환된다라는 키움증권의 분석이 있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죠. 맞춤형 HBM 시대에 돌입이 될 것이다라는 게 근거입니다. HBM4부터는 이제는 베이스다이에 고객 로직을 삽입을 하는 것처럼 그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된 HBM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연구도 함께 해야 되고요.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수 그리고 협력 구조로 이렇게 점점 더 구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HBM 점유율 현재는 SK하이닉스가 독보적입니다.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가 17%인데 마이크론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한 곳에서 두 곳 정도로 이름을 올릴 것이다라고 뉘앙스를 풍긴 만큼 지금 3파전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이야기처럼 탈락하게 될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공급 부족의 장치가 종료가 되고 선택을 받는 소수의 파트너 시대로 돌입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드디어 이제 구만전자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주 모멘텀을 통해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와 23조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 체결 소식 전해드렸었고 애플과도 좀 협업 소식이 며칠 안에 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폴더블 신제품이 미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애플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래서 엔비디아 콜테스트 언제 통과할 건데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드디어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만전자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한 달 사이 외국인의 매수세 기조를 보게 된다면 1조 4천억 원가량의 매수 규모를 담아내면서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중심의 주가 방어 체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수급적인 측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수주 소식과 악재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향한 러브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 다시금 9만 원으로 올려잡는 그런 증권사들 나오고 있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할 거다. 영업이익 측면으로 무려 93%가량 증가한 9조가량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저휴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거고 그 가운데서 HBM 출하량이 무려 107%가량 증가할 것이고 어쨌든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에서도 계약 소식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두 자릿대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고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미국
미국 정부와의 결속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이재용 회장이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또 어떠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관세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KB증권 역시나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AI 모멘텀 안으면서 삼성전자 더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AI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또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인 구만전자를 탈환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메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수혜주들로 기존 주도주들인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가 지목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 파월 의장의 연설 오늘 밤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은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코스피가 0.92%가량 오르면서 3,17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51%가량 오르면서 7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세한 일중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시작부터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3,18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다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3,159선까지 내려갔고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소폭 올라주면서 3,170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소폭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 78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6거래일 만에 외인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현재 시간 1,70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1,300억가량 사들이면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천억 원가량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이 장중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0억 원가량 기관의 팔자세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300억 넘게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94억 원가량 코스닥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1위부터 5위권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1%가량 오르면서 7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2%가량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5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만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36만 7,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가량 오르면서 102만 8,000원 선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1.23%가량 오르면서 41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소폭이지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토르는 0.31%가량 하락하면서 3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2.79%가량 오르면서 69만 8,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전력 용량을 약 2배가량 확대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전력 설비주 단에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6.98%가량 오르면서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9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가 휴머노이드 산업 성장 기대감에 따라 이 액추에이터가
액추에이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이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원가의 7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휴머노이드 산업에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현재 시간 이러한 소식에 11%가량 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4,6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지막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이 이 삼천리 ENS에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특히 이 부생 수소를 활용한 3건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요. 총 계약 규모만 1,0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가량 오르면서 2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 엔비디아 이야기 그리고 관련된 파생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또 중국과 미국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삼성과 같은 협력사에 H20에 대한 부품 생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공급을 멈추는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떠한 기회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중국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좀 나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사양 반도체 칩을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 저사양 AI 칩이었죠. H20인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고 이제 보안상의 또 이유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H20 사용을 좀 자제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H20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네.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급사, 부품을 만들고 있는 공급사인 뭐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공급사들에게 일단은 당분간은 부품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가 나가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H20 관련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실적은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도 개인적으로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리스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협력사들과의 어떤 공급망을 더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장 기업들이 더 오히려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H20 쪽에 또 집중을 이제 안 하고 그렇다면 차세대 반도체 칩, 지금 뭐 HBM3E가 들어가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칩이라든지 블랙웨, 특히나 루빈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HBM3E라든지 HBM4 이런 것들이 이제 납품을 할 예정에 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역시나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특히나 이제 고사양 HBM 제품 같은 경우가 일단은 마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오히려 또 수주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쓰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자체 반도체 칩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를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수주가 나오는 소비장 기업들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한번 비중도 확대할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20에 대한 중국의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히려 고성능 칩에 집중할 것이고 중국은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활용해서 중국 내에 또 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향 매출에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는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HBM4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내 양산에 대한 가능성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양산이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HBM과 관련된 시장 변화, 판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 일단은 저는 네. 개인적으로 퀄테스트가 최종 통과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에서 가장 또 큰 비중을 맞아요.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이제 호재가 나와줘야 시장도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일단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마지막 최종 테스트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퀄테스트가 완벽하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10나노 6세대 반도체 공정이죠. 일시 공정을 적용해서 만든 HBM4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했을 때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시장을 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한 61,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한 21%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17%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로 지금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 퀄텍스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볍게 한 20% 중후반대로 이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당분간은 이제 50% 이상의 비율은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갖고 갈 확률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제 물가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납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해왔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성숙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적으로는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계속 한 50% 내외의 점유율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유율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마진이 좀 잘 남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기술적인 이점을 갖고 좀 가격을 높이겠다 그런 전략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그건 좀 안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일단은 기술적으로나 지금 왜냐하면 네. 경쟁이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이크론도 이미 들어가 있는 네. 상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우월한 이 네. 기술력을 갖고 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은 좀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가격 경쟁을 시키는 이유가 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아주 극대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차세대 반도체 칩이 고마진 제품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긴 그쵸.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높여놨을 때고 이제는 경쟁이 좀 심화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진을 남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는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출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기대감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미국에서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지분을 좀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럼 미국의 규제가 완화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주가는 더 좋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대통령실 측에서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좀 거론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진행이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할지 말지는 아직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분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확실한 투자 계획이 TSMC처럼 나오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볼 수 있냐면 일단 정책적으로 당연히 지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 협력도 역시나 우선순위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미국 쪽에 기대가 있는 것들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경쟁사 대비해서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미국과 너무 이제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다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주요 고객사가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수주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계속적으로 크로스 체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를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삼성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오늘은 반등하지만 최근 추이를 보게 된다면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경쟁을 계속 우위를 가져가는 건 맞는 거고 삼성도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있으니까 두 개를 다 담을까? 막 이러한 네.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투트랙 전략이 맞을까요?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조금 뭔가 애매할 때는요. 네.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두 개를 다 같이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서로 이제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일단 장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독과점적인 이런 HBM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지션이 좀 다른 쪽에서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두 개를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퀄테스트 통과가 지연이 되거나 수율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또 발열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베팅했을 때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흔들린다면 이게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을 만회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포트 전략에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종목 다 지금 사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이미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하락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조금 뺏길 수는 있겠지만 압도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만 베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면 좀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된 구간이라서 오히려 신규 접근이라든지 조금 추가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한번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시장 점유 하락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수급이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이닉스는 이익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점까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전략으로도 대응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빼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퀄테스트가 통과된 이후에 확인 이후에 비중을 좀 강력하게 더 넣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정 받을 때 하이닉스 좀 지켜보다가 30만 원 선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3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HBM4라든지 이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제로 엔비디아가 중국 쪽을 좀 이제 신경 안 쓰고 차세대 반도체칩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빅테크들은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HBM4 쪽에서의 매출이 좀 강하게 뽑아 나온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고점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내년에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자체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패키징 관련 기업들까지 좀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HBM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부장 기업들은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부장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는 것들은 기존에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왕이면은 뭐 두 군데랑 하고 있거나 세 군데랑 같이 모두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보면은 소재단에서는 사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이제 포토레지스트 쪽에서는 너무나 강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좀 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HBM 미세 공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HBM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고 한다면 동진세미캠은 가장 먼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솔브레인이라든지 원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런 가스라든지 소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역시나 HBM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소재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원희 머티리얼즈 정도는 소재단에서는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품단에서는 역시나 고밀도 기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삼성전기를 일단 대장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텍 같은 경우도 FCBGA 같은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심텍, 그다음에 리드프레임과 패키지 기판 공급하고 있는 해성 DS 정도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장비단에서는 일단 한미반도체는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아마 이제 하나비전 쪽에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TC분도 쪽으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계속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나 같이 시장을 취하고 있는 하나비전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 너무나도 돈독한 기업이다 보니까 증착 시각 장비 쪽에서의 어떤 공정 쪽으로의 투입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만 조정 나올 때마다 한번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스 같은 경우는 시각 장비 쪽에서 아마 이제 차세대 HBM 공정 쪽에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장비단에서는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지금 HBM 시장이 점점 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화 되고 있다는 사실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좀 앞으로 치고 가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어떠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섹터라기보다는 네. 당연히 반도체 섹터인데요. 네. 그 안에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후공정 패키징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후공정 패키징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발열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객사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공정을 가능하느냐 이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네페스 정도가 좀 그래도 주목해볼 만한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별로 테스트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AI까지 적용이 된 어떤 예측 가능한 테스트 이런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테스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테스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정도가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부장 쪽에서는 뭐 첨단 노광이라든지 식약 장비 만드는 기업들 또는 고성능 기판, 그다음에 고내열 소재라든지 저유전율 소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소재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도 조금 겹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솔브레인, 덕산 네오룩스, 워닝 IPS,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와 심텍, 대덕전자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섹터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HBM 관련된 시장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 격화될수록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관련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투자 힌트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요. 지금 HBM과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인데 관련돼서 납품을 겹쳐서 하고 있는 기업들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오늘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HBM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9일 미국 주식 보관액이 184조 9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불과 5달 만에 35% 넘게 늘어난 겁니다. 보관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미국 대표 기술주들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30일 연고점을 기록한 뒤 다음 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루 만에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3,200선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끌어들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뭐 정부에서는 그냥 그 기존의 대주주 기준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문제도 조건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개편이 좀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실적 호조가 좀 계속 돼야 되겠죠.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세제 개편 논의가 증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통과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도 시장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종목별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전자 갈 수 있을까 관련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HBM4 관련 성과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HBM의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있고요. 다 반도체 탑픽 의견도 유지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으로는 매출액이 82.6조 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하고 영업이익 9조 원 찍으면서 전분기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고요. 영업 부문별로도 봤을 때 DS 부문 반도체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무려 737% 급증할 것으로 봤고요. 디스플레이 부문에도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155%의 급성장세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주가의 추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일단 3분기 실적 반등이 가장 크게 꼽히고 있고요. 이 파운드리 부문에 있어서도 테슬라와 애플에 더해서 추가적인 고객 퀄컴이 또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도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는 상황입니다. HBM4A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점유율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107%나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고요. 디램 가격 역시 15%가량 증가세를 보이면서 범용 디램 분야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같은 전망 속에 구만전자를 정말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는 1% 가까운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또 반등하면서 3% 가까운 탄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사피엔 반도체, 라온텍, 그리고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가 11%나 급등을 하면서 1,38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원전주의 경우에는 이번 주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가 사뭇 크게 다릅니다. 굴욕계한 논란을 보였던 주 초반과 달리 뉴스 타임라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원전 조선처럼 제2의 마스가로 주요 협력 의제로 거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붙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법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직접 미국으로 떠난다라는 소식이 또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이 되자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한국이 미국에 원전을 지어달라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의 빌 게이츠가 방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한국이 SMR 강자라면서도 어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김동철 한전 사장까지 한수원 사장과 함께 미국에 동행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최태원 SK 회장도 역시 빌 게이츠와 만난 자리에서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이렇게 뉴스 타임라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한미 원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글로벌 증권사 UBS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것은 그간 사실상 불가능으로 여겨진 미국 시장에 한수원이 진출 가능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급 범위 확대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봤고요. 미국 내에서 현재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원전 10기 배치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UBS에서는 유럽 시장의 입찰 제한에 따른 손실 역시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원전주들 함께 또 잘 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분위기 살펴보시죠. 한택과 BHI 동반 9%대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한전산업도 오늘 6%대 오름세 그리면서 12,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진파워도 5% 가까운 오름세로 10,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1%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62,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네, 조선주도 역시 이제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 가장 강하게 받아가는 섹터 중 하나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에 필리 조선소도 방문할 것으로 보이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국길에 오르면서 3박 6일의 숨가쁜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바로 내일 있을 예정이고요. 곧바로 다음 날에 바로 도쿄에서 워싱턴 DC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동을 해서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쯤이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6일, 현지 시각 26일에는 한화 필리 조선소를 또 사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일정들로 인해서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을 하면서 15개 기업의 인사들 역시 함께 경제 사절단으로 미국에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나 HD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기 때문에 이번 방미 일정의 키맨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선주들도 오늘 기대감 계속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임스가 2.6%대 강세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대 오름세 보이면서 48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까지 2%대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동반성기까지 오늘 조선주 전반에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K푸드 식품주들도 흐름이 괜찮은데요. 캐대언 열풍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라고 하죠. K푸드에 대한 낙수 효과가 톡톡히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의 검색 트렌드를 좀 분석해 봤을 때 한국, 코리아를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한 그런 양이 캐대언이 공개된 6월 20일 이후 2배 이상 껑충 뛰었다고 하고요. 2022년 말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 음식, 코리안 푸드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도 75%나 캐대언 공개 이후에 급증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SNS를 보면 외국인들이 김밥 한 줄 통으로 먹기 등의 K푸드 관련 챌린지들을 또 하고 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심에서는 넷플릭스, 캐대헌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새우깡과 신라면 등의 캐대헌 주요 캐릭터들의 얼굴을 입힌 제품들을 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식품주 분위기는 현재 어떨지 마지막으로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S&D 그리고 삼양식품, 이 불닭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S&D가 크게 뛰면서 8%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3% 이상 뛰면서 143만 4천 원 선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서와 혜태제과식품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농심이 장중에 하락 전환했네요. 1% 이상 밀리면서 38만 4천 원 선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볼게요.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6% 넘는 상승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방산주의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도 하반기 방산 수출에 대한 확대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중동의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으면서 수급도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에서 2차 방산주에 대한 강세와 더불어 함께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S 일렉트릭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주들 상당히 좀 강합니다.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원전주들이 악재가 있었으나 제차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원전주에 대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고, 미국에서 특히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망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력망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책주와 더불어서도 함께 좀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주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까지 오늘의 특징주들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종가 베팅주로 볼 수 있는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 좀 보고 있고요. 건설주에 대한 전망보다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 시공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주의 반등과 더불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국내 경기보다도 해외 수주에 대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주가는 많이 상승했다 눌리긴 했으나 P별 0.8배라는 점에서 여전히 적벽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질신포 박근호 이사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의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조선, 방원, 원전 이렇게 조방원이 이끌어주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같은 조선주들 역시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LIG 넥스원 역시 방산주로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역시 오늘 10% 이상 급등하면서 로봇주 전반의 분위기도 끌어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 10%대 급락세 포착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발언 속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해 볼까요? 네, 어제 사실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은 오늘 좀 약간 덜 떨어지고 어제 덜 떨어진 종목군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제 풍력, 에너지는 사기다. 이제 영어 단어로는 그린 스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좀 했었었는데 사실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사기다라고 표현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만 보면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도 이제 대선 기간 때 이 그린 스캠이라는 단어를 정말 엄청 많이 썼었죠. 근데 정확히 7월 18일 날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어제 나온 내용과 좀 약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이제 그린 스캠 이제 사기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건 아니니까 시장이 그거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네. 7월 18일 날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때 이제 태양광 정책이 바뀐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내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그때 이제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됐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연방 토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연방 토지 내에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를 할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소규모 기관들이 관리를 했었던 것을 내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그 보도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왜 7월 18일 날보다도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아예 하지를 않겠다. 이거는 이제 민간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 당연히 연방 토지 국유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 이제 그 국유지에
풍력과 태양광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 전체 태양광 대비해서 비율을 보면 태양광은 국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전체 대비해서 한 5%, 이제 풍력은 1% 정도 굉장히 미미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민간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떤 뭐 태양광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화솔루션은 왜 이렇게 덜 떨어지는데 OCI 홀딩스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하나솔루션은 지금 뭐 전부 주력이라고 하긴 좀 그러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약간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TPO라고 이제 서드파티 오너십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태양광을 대여를 해주는 거죠. 가정의 집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이라 사실 이게 연방 토지나 이런 뭐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프리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좀 타격이 적을 거다라고 시장이 좀 약간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OCI 홀딩스는 아무래도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산 뭐 태양광 자재 뭐 폴리실리콘의 관세를 기존 관세보다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해서 어떤 한국산 폴리실리콘이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해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4일 연속 좀 하락이죠. 일단 OCI 같은 경우는 미국 태양광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 중요하죠. 사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중요한 거지. 뭐 미국 쪽에서 매출이 뭐 몇 억 나오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고 이거 중요한 때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뭐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일단 좀 과도한 좀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기 때도 똑같이 그린 스캠이라고 표현하면서 태양광 풍력 다 허가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오바마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는 오바마 때 나왔던 보조금을 유지를 해줬고 2번이나 연장을 해줬죠. 좀 약간 그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태양광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공화당의 그 주요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텍사스나 오하이오 이런 주들이죠. 네. 자, 수급 한번 보면은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게 연출이 되면서 들어오면서 OCI 흐름들을 OCI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뭐 사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팔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가 어떻게 됐고 선을 그어갖고 저점에 어디가 잡히겠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시장에서 그 원전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미국 쪽에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락은 좀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홀딩스 오늘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만큼 급락하는 것은 좀 낙폭이 과도하다라고 봐주셨는데 앞으로 또 뉴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를 가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진짜 수혜주는 전력 설비 쪽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변압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직 뭐 회담이 시작도 안 했는데 종목군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 전력 기기 관련주들이 사실 8월 달 들어서 사실 큰 힘이 없었었는데 현대일렉만 봤을 때는 오늘 기준으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5%만 더 올라가면 또 신고가에 거의 다다르는 흐름이라 그만큼 좀 뭐 안 움직였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일단 8월 달 들어서 전력기기들이 물론 뭐 8월 달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력기기들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썼나 그렇게 좋다 하더니 가장 큰 이슈가 좀 있긴 했었죠. 일단 미국 상무부에서 철강, 알루미늄 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제품들에 관련돼서 일단 그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변압기가 거기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좀 있었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오늘 오른 이유는 이거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주식들이 뭐 수혜를 본 것도 많긴 하니까 근데 너무 좀 많이 좀 그 우왕좌왕하는 듯한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마음에 들진 않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협력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가 급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고점 돌파, 정고점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재돌파라고 해야 되겠죠. 재돌파가 크게 멀진 않았는데
사실 지금 현대일렉을 움직이는 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발언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또 한미 그 정상회담 협력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수주 잔고가 얼마고 이런 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주 잔고가 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았습니다. 이 부분 사실 뭐 그 누구도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 뭐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기 힘든 부분이고, 물론 올해만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작년에는 현대일렉, 올해는 효성중공업이죠. 주가 흐름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성중공업이 훨씬 더 뛰어난 상황인데, 일단 왜 이렇게 뭐 매출도 실적도 좋아지고 수주 잔고가 좋아졌나? 일단 공장 대표적으로 한 3개가 있죠. 국내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엘러바마, 아틀란타가 있는데, 국내 공장이랑 엘러바마는 지금 이제 풀 부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풀 캐파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뭐 거의 뭐 공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틀란타 쪽 법인은 조금 약간 매출이 좀 감소를 했다. 이런 부분들 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주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랑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이틀 연속 순매도하다가 오늘은 조금 소폭으로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된 것 같긴 한데, 선은 하나 그어놨어요. 선은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작년에 현대일렉 기준으로 최고점이거든요. 최고점에서 좀 빠진 다음에 올해 올라오면서 돌파를 해서 이 최고점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이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이런 뭐 그 시장에서 초대형주는 아니죠. 나름대로 굉장히 네임드 종목군들을 차트로 뭐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 차트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치가 6이거든요. 역사적인 신고가가 뭐 멀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가 사실 실적으로 올라갈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거니까, 나름대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회담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전략이 구체화될지 잘 주시해보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에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약간 좀 재방송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이틀 전에 갖고 왔던 금호타이어를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포착이 돼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포착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금호타이어를 제가 그 이틀 전이죠. 수요일 날 이제 포착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타이어 3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금호 타이어도 그렇게 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긴 어렵긴 합니다만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올 시스템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며칠 전에 급락이 한번 좀 나왔고, 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에서 오히려 미국에 공장이 없는 넥센 타이어를 최선호주로 많이 꼽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금호 타이어를 좀 금호 타이어를 눈여겨봐도 되지만, 타이어 3사 중에는 금호 타이어가 지금 가장 나은 주가 흐름과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급 보기 전에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차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매출 1조 2천억이 훌쩍 넘었고, 영업이익도 1,750억 달성을 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죠. 금호 타이어 입장에서는 일단 타이어사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려면 굉장히 뭐 타이어도 많이 팔리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자재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타이어에는 천연 고무도 들어가고 이제 합성 고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합성 고무를 만드는 게 이제 부타디엔이죠. 부타디엔은 금호석유화학이 만들죠. 이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 가격이 지금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와 관련돼서 이제 부담이 굉장히 없는 편이고, 일단은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 부분 재미있는 부분 한번 수급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자 기준으로 기관이 29만 5천 주를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맨 끝에 이제 연기금 쪽 한번 보면 17만 2천 주를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팔던 거, 이제 은행이 가장 많이 팔았는데, 전체 기관은 29만 5천 주 매도로 나왔지만 연기금 수급만 따로
띄어서 본다라고 하면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상당히 유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또 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이 산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기관이 산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이런 건 사실 아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제 오른쪽에 맨 끝에 연기금 수급 보시면 정말 단 하루도 안 빠뜨리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타이어 3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급과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금호 타이어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목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저희 코너에서 금호 타이어 한번 포차 쪽 설명드리고 어제 장중에 급등 후에 좀 내려와서 끝나서 좀 섭섭했는데 오늘도 좀 약간 비슷한 흐름이에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손바퀴 물량 소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걸 좀 받고 있고 수급은 지금 이제 기관 수급은 연기금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매도에서 좀 약간 플랫하게 수급이 가다가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비슷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가가 조금 변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랑 목표가만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4,900원 초반이죠. 4,920원, 30원 왔다 갔다 하는데 5,000원 이하를 일단 매수가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약간 올렸어요. 한 6,500원 정도 재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 타이어 지금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모두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500원으로 지난 수요일보다 조금 더 상향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산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높아진 밸류에이션 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에 대한 휴전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급락을 이어갔던 방산인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면 유럽권에서의 방산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시장은 분석하면서 매도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주들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NH투자증권에서는 종전까지 이르기는 좀 어렵고 또 이에 따른 무기 수요가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은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들 내놓으면서 오늘 관련주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삼양컴팩은 14%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대 강세, LIG 넥스원도 5.7%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과 하나시스템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전력설비 살펴보겠습니다. 전력설비도 50% 관세 부과에 따른 우려감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 용량 2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기대감 모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같은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6%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6%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도 3%대 급등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역 합의에 이르른 지 25일 만에 문서화된 공동성명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후의 의약품 또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게 보증하겠다라는 미국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 예고를 했었는데 이러한 우려감들이 다소 잦아든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국내 시장에서도 훈풍 불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요. 옵투스 제약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7%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G2G 바이오도 2.7%, SK 바이오팜 1.7% 상승세, 바이넥스와 셀트리온도 1%가량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키워드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법조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재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과 관련된 이슈,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준비되었고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는데 다시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창업주의자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 주식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극적인 화해를 기대하게 했던 그 부자 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독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골만 좀 더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다음 달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고 또 가족들까지 지분 매입에 나서는 등 이제는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가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잠시 화해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부자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이러한 사태까지 이어진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 12일이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별도로 독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화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 측은 지난 18일에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러한 확대 해석에 좀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지인 윤 회장은 진정한 화해는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면서 아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사죄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걸 뭔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것 아니다라는 지적이었고요. 결국 이번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한번 확인한 채 실질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다음 달에 콜마 B&H 임시 주총이 열립니다. 분쟁의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 열릴 임시 주총의 핵심 안건은 아들인 윤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과 또 외부 인사의 사내이사 선임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윤 부회장 측은 주총에서의 표대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주 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라면서 콜마 B&H를 상대로 새로운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동생 측이 주총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심과 함께 의결권 대결을 위한 실탄, 그러니까 주주 정보를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행보로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맞서서 아버지와 딸 측도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 회장,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을 포함한 자신들 측의 인사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해달라면서 별도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내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이제 주총에서 이 양측이 내세운 이사 후보들을 놓고 결국 표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주총을 앞두고 가족들의 지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뛰어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정말 모든 가족이 이번 지분을 위해서 싸움에 동원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네.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세 명이 등장했는데 네. 여기서 좀 추가로 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가족 대항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윤상현, 윤여원 남매의 어머니이죠. 김성애 씨, 그리고 이 딸인 윤여원 대표의 남편, 이 콜마 B&H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한 사실이 공시가 됐습니다. 물론 매입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동안 분쟁에 사실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어머니와 사위까지 지분 매입에 나섰다는 점에서 일단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9월 임시주총에서의 표대결을 앞두고 딸인 윤여원 대표 측이 단 한 주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분 확보 경쟁에 서막이 오르면서 지난 20일 콜마 B&H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도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20일 날 신고가를 경신했고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건 맞는 듯합니다. 또 여러 가지 소송이 얽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핵심 소송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좀 우리가 이 사태를 지켜볼 때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전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다음 달 9월 주총이 1차전, 그러니까 네. 중요한 1차전이긴 합니다만 일단 역시 이 모든 갈등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종전이라고 하면 결국 지난 5월 달에 윤동환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이제 잡혔습니다. 오는 10월 23일로 잡혔는데 만약 이 소송에서 아버지가 승소해서 아들에게 증여했던 그 지주사 주식 지분 약 13%에 달하는 그 지주사 주식을 아버지가 만약에 되찾아온다면 그룹의 지배 구조는 아버지와 딸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면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법원은 지난 7월에 이 주식을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아들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그런 모양새가 된 바 있는데 결국 콜마그룹의 경영권 향방은 이 경영 합의를 조건으로 한 증여였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지주사 주식을 증여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순수한 증여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투는 그 재판 결과에 이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 역시나 들썩이고 있는 콜마그룹주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격화가 되게 됐을 때 지분권 확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의 등락이 나오는데 다만 콜마그룹주 이 이슈가 주가에 반영된 게 5월부터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면서 기사 좀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두 번째는요. SK텔레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이 됐었고요. 이 후폭풍이 이번 주에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징금이 역대급으로 부과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소비자의 보상 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SK텔레콤이 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네. 규제 기관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위원회 이렇게 양쪽에서 좀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주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지금 계산에 따라서는 수천억 대도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이 내놓았던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책이었죠. 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좀 미흡하다라면서 그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과징금 부분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확실히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과징금이 매겨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 과징금 규모를 결정을 할 때 핵심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오는 27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큰 쟁점은 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위반 행위의 중대성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현행법상 이 과징금 내릴 수 있는 그 기준을 보면 위반과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 SK텔레콤의 무선통신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계산해 보면 이론적으로 최대 한 3천억 원 중반까지 이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번에 유출된 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의 민감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느냐, 뭐 이런 점들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해킹을 당한 피해자라는 기업의 입장,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일부러 이것을 누구한테 준 게 아니라 해킹을 당한 그러니까 SK텔레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 피해 구제 노력,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대처했고 또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가 돼서 참작이 돼서 아마 최종 제재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악용했던 구글에 대해서 과징금이 매겨진 게 69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좀 약간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봤을 때 692억 원의 그 과징금이 매겨졌고 이것과 비교해서 약간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어떤 관련된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아예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절대적인 액수 측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대는 3천억 원 중반까지 가능하지만 뭐 최종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혹은 1,000억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SK 측에서도 피해자라는 그런 입장을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면은 과징금이 3천억 원에서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과징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와 함께 방통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지금 더 이렇게 좀 챙겨줘야 된다,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손해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네.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SK텔레콤의 기존 보상안이 좀 불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SK텔레콤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지난달 14일로 못 박았었는데 위원회가 볼 때는 이 기한이 조금 법적 근거가 없다. 이 SK텔레콤이 정한 이 기한 자체가 조금 근거가 없고 조금 더 넉넉하게 올해 말까지는 해지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 이렇게 좀 의견을 냈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요금의 위약금만 면제해 준 것과는 달리 조금 더 넓게 보고 이와 묶여있던 뭐 인터넷이나 IPTV 등 이런 결합 상품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제 전액은 아닐지라도 그 위약금의 50% 정도는
SK텔레콤이 부담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요즘은 핸드폰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가입하면서 IPTV나 혹은 인터넷이나 같이 결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지금 이 피해를 당해서 SK텔레콤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인터넷이나 TV에서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전액은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또 부담을 해라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사실상 통합 상품처럼 판매가 됐기 때문에 책임도 좀 함께 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보상 범위 그리고 기간도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진퇴양난이다라는 표현으로 좀 SK텔레콤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SK텔레콤 측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있을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그 과정, 그러니까 전체 회의 거기에서 SK텔레콤의 피해 구제 노력이 조금 부족한데 불충분한데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그렇다면 또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자니 위약금 면제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또 추가적인 가입자 이탈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또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해킹 사태 이후에 가입자가 60만 명 가까이 순감한 그런 상황이고 또 2분기 실적도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과징금 규모와 추가 보상에 따른 손실을 조금 저울질하면서 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안들이 적용되게 된다면 하반기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통신 상품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고객들이 바뀌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빼앗긴 점유율을 확보하기에도 SK텔레콤 측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이런 위기를 잘 타개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를 결국 미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스스로 떠안아 수출 단가를 낮췄지만 수익성 악화 우려 속에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실제 도요타는 지난달 미국 판매 가격을 평균 $270 인상했습니다. 스바루 역시 일부 모델 가격을 올리며 차 가치에 맞는 공정한 가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담은 실적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연간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엔 줄 것으로 예상됐고 혼다와 닛산도 각각 1,500억 엔과 3천억 엔 감소가 전망됐습니다. 업계 전반이 2분기 저조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연간 실적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금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경계감과 호재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파월의 잭슨홀 관련된 연설이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고 또 다음 주에 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경계감은 조금 남아 있지만 일단 미국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역시 특히 이제 미국과 산업적으로 좀 협력이 가능한 조선 섹터라든지 그리고 원전 섹터에 대한 반응이 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오히려 BHI 같은 종목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특히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 맺었던 계약에 대한 그러니까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한 노이즈가 이번 주 초반에 굉장히 좀 심하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노이즈로 일단 확인이 되면서 급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산업적인 협력 부분에 대한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크게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일단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좋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회담 이후에 세로 물량 출하가 예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잭슨홀 이후의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이제 주가에 좀 녹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높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단 잭슨홀 경계감이 일단 반영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조정을 좀 다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설 이후에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9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이슈가 이제 나타난 이후로는 또 새로운 가능성에도 주의해볼 필요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제약바이오주 다음 주 반등도 함께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권영우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지금 관망세가 계속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네. 어제 미증시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AI 거품론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팔란티어도 지금 PR이 2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밸류 부담이 나오면서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좀 이런 심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경계감, 잭슨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가 오늘 저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축소가 되면서 며칠간의 조정이 나왔던 섹터들 국내 증시에서 좀 과매도권에 있었던 업종들이 좀 부분적으로 좀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증시 하락이 주도적이었던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좀 회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업종의 증시의 주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특히 원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랑 하우스가 시공 기술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공 기술이 있는 국내 원전주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좀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25일 날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원전에 대한 어떤 코멘트 그리고 조선 섹터에 대한 코멘트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장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원전을 비롯해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아무래도 조방원, 조선, 원전 그리고 방산이고 또 전력기기 역시나 또 찐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던 이유였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다음 주에 이 정상회담 이슈만 바라본다면 어떤 섹터를 가장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그래도 가장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AI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사실은 좀 부진했던 종목이 뭐 일단 HBM과 관련된 그 SK 하이닉스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수급적을 좀 덜어내서 삼성전자로 가려고 하는 기관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외국인의 이탈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수급이 좀 거의 비워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관련된 가격 협상을 엔비디아와 현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뭐 단독 기사였지만 삼성전자가 HBM4 관련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SK 하이닉스는 직접적으로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고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 내년에 실제로 HBM4 관련된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AI 밸류 체인 안에서도 SK 하이닉스가 현재 PR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SK 하이닉스를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도 현재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조선 방산 원전이 이번 주에 사실은 주 초반에는 급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적인 모습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있을 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일단은 정상회담 이후에는 일단 주도 섹터였던 조선과 그다음에 원전 섹터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일단 매매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오른 섹터보다는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쪽에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러주면서 1% 가까운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3,16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7%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시 구간으로 잠깐 꺾였다가 그래도 다시금 탄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고요. 782.7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0.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해 주었고요.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줬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그리면서 4천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이 소폭이지만 순매도세로 좀 돌아섰고요. 기관도 순매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대 탄력으로 71,400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5만 원 선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8월 22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간 우리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속에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금요일장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성공했고요. 2.4%가량 상승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원전과 그리고 방산,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조선 관련된 기업들 하나오션이 2%가량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도 3%, HD현대중공업도 2%가량의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요. 방산 러시아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출렁거렸던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는데 아직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 방산 수출 모멘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탄력이 굉장히 좋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 넘는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캐대언에 대한 인기로 인해서 식품주들 오늘도 주목받습니다. 삼양식품 3%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완성차 가운데서는 엇갈리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금융주가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지만 방산 그리고 원전, 조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까지도 분위기는 괜찮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 넘게 빠졌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 이상씩 하락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알테오젠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다는 거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이탈이 거의 지금 16거래일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오늘 2%가 넘는 상승, ST팜도 4%가량의 오름세,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고요. 미용에서는 휴젤이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서는 펩트론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3% 넘게 상승했습니다. AI에 대한 정부의 지원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그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넘는 강한 상승 나왔고 엔터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국에는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막판에는 들어 올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86%가량 상승한 3,168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가량 오른 782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올랐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많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한 주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이번 주에 1조가량의 순매도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6거래일간 담아내고 있는데 이번 주만 1조 1,000억 원가량을 매수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이 소화해 줬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2거래일간 담아낸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주간 동향을 보게 된다면 순매도가 조금 더 강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시장에서 다른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매도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했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막판까지의 탄력은 더 좋았습니다. 2.4% 오르면서 25만 원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지금 6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했고 1.2% 오르면서 100만 원 선 웃도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다소 약한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는 하락했지만 기아가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9위권으로 올라섰고요. KB금융은 1%가량 빠지면서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방산주들이 마지막까지 힘이 굉장히 좋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8%가량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희석시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 HD, 현대종업도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지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파마리서치도 2.9% 상승하면서 오늘 70만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하락했고요. 펩트론도 막판까지 힘 조금 빠지면서 2%가량의 조정, 5위 안에서는 좀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 일제히 상승했고요. HLB를 제외하고는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이 1,400원을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환율 동향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이미 원달러 환율이 1,404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빠졌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 기준 98.60으로 상승 마감했는데 달러원은 말씀드린 대로 1,404원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1,400원으로 뉴욕장에서 마감했고요. 8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53.3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기대를 거스르는 내용이었고요. 유럽과 영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 기준점이 50을 넘는 결과를 보여줘서 유로 같은 쪽의 통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만 미국 지표가 나오면서 전부 다 희석됐고요. 다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의 둔화는 다시금 미국 쪽에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당장 금리 인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 그리고 오늘 밤에 있는 잭슨홀에서의 코멘트에서 달러 강세의 힘을 좀 보태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저녁에 있는 잭슨홀 연설 앞두고서 1,400원에서 매도 나오면서 1,391원까지 10원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1,393.30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원님께서 이번 주에 1,400원대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좀 그런 거 비슷한 변동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잭슨홀 미팅 앞두고 지금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환율은 어떨까요? 네, 우선 1,404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잭슨홀 대비해서 달러를 매수하면서 조정된 것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전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실 있는 상태에서 고용시장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이 금리 동결을 서포트하는 결과들이 나와서 파월 발언 자체는 지표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한된 방향성 언급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다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것들이 다 이전보다 낮아진 상태고 미국 금리나 달러 레벨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여서 거의 2달간의 레인지 상승을 통해서 포지션이 가벼워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금리 역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잭슨홀 이후로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단기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 1,404원, 6원 말씀드렸었던 거죠. 단기 고점 인식으로 달러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고 하는 모습, 다음 주 이제 PC 같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 포지션을 다 접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점 인식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 주 역시나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이 PC 물가지표 확인한 다음에 변동성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가 될 텐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잭슨홀이 끝나는 주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랠리를 재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달 8월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 9월에 예상되는 고용 지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동결보다는 인하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 가능성이 90%대에서 70%대로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단 연설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금리 인하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의 강세가 다음 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9월 달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이제
8월 달부터 주목을 받아야 되는 섹터가 사실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섹터인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USDC의 발행자인 서클이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뉴스화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뭐 은행권과의 미팅도 있고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그룹, 카카오 컨소시엄과 만나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서클 입장에서는 국내라는 큰 시장에 미리 이제 들어와서 워낙 스테이블 시장이 개화됨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유통망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안으로 제정이 되고 일단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일단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발행 쪽에서 여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기존의 유저들을 많이 갖고 있는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삼성페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발행자의 위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유통과 결제 관련된 이제 피지사들도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다날과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지 못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메리트가 있는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슈 팔로우 계속 잘 해보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런 관망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클리브랜드 총재가 아직까지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 내일 만약에 FOMC가 당장 열린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 만큼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7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파월의 발언을 보고 금리 인하 자체가 일단 시장의 상승 동력인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보고 그다음 다음 주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5일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어떤 그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선이랑 원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는지를 보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조선 섹터에서 대장주는 뭐 삼성중공업,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지금 해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좀 해제가 되면 좀 추가 업사이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25일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26일 날 필리조선소로 이제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하나오션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또 필리조선소 방문한다라는 이슈까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에스티팜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에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CDMO에서는 에스팜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아이오니스라는 바이오텍이 이제 도니달로셀이라는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을 어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의 원료를 에스팜이라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주목을 받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두 번째로는 의약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오늘 나왔는데 유럽의 의약품 관세를 상한이 15% 정도로 정하고 제네릭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원료 의약품에는 또 유럽에서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감안한다면 유럽 쪽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도 의약품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CDMO 업체인 에스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에
가격대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 자주 강조를 해주시죠. ST팜 12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는 원전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대장주들이 있지만 아직 좀 저평가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과거 이제 EPC 쪽, 시공 쪽으로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만 이제 시공 능력을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공 측면에서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는 어쨌거나 그 반도체로 따지면 설계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쪽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PER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21선 지지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방에 대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제가 잡아드릴 건데 매수가는 현재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시장 진출 관련해서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는 현대건설. 다른 원전주 대비해서 더 상승 여력 남아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72,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잭슨홀 미팅이 끝나가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저는 정상회담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시장 전개될지 함께 잘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특집으로 또 마련했으니까요. 파이널샷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샷.